나비가 사는 집. 이경아. 처음에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심정은 뭐랄까. 배신자에 대해 일어나는 분노와 증오심 같은 그런 종류의 휘몰아치는 감정이었다. 날이 갈수록 초췌해져만 가던 아버지에 대한 연민까지 깡그리 걷어가 버린 그 짤막한 편지는 나의 작은 몸을 더욱더 작아지게 했다. 꼭 한 번만 다녀갔으면 좋겠다는 편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었지만 몇 년 전 아버지와 함께 그곳에 들렀을 때 보았던 30대 중반쯤의 젊은 여자가 편지를 보낸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혼란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다. 당시 여자가 아버지에게 보였던 남다른 관심과 배려를 접어두고라도 언제나 긴 머리를 뒤로 깔끔하게 묶은 학처럼 단아한 여자의 모습이 퍽 인상 깊게 남아있던 터였다. 나의 뇌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이미지들은 다른 생각을 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 더군다나 아버지는 평생을 집 밖에서 떠들지 않았던가. 우습게도 다른 모든 생각들이 아예 꼬리를 감춰버리고 말았다. 나는 긴 시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막연하게 앉아 있었다. 나의 머릿속은 아버지와 그 여자에 관한 생각이 선명한 그림을 그리듯이 차근차근 채워져 갔다. 내가 딱 2번 아버지와 함께 그곳을 찾았을 때 상기된 아버지의 모습은 나비 때문이 아니라 그 여자와 관련된 그 어떤 것이었는지 모른다. 한 번 다녀왔으면 좋겠다는 편지머리에 아버지를 위해서라고 또박또박 써내린 여자의 단정한 글씨. 여자는 도대체 아버지와 어떤 관계였을까? 그 여자는 왜 이미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가족에게 편지를 보냈을까? 그보다도 여자는 아버지의 죽음을 알고 있는 것일까? 나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막막했다. 편지의 내용은 오늘이라도 당장 내려가봐야 하는 게 아닌가 할 만큼 간절했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내려간다는 것도 좀 멋한 일이긴 했다. 나는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말할까 생각해 보았지만 그건 안 될 일인 것 같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달 가까이 되었지만 금실 좋았던 부부처럼 어머니는 아직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았다. 온몸에 세웠던 가시들은 어디다 접어두었는지 아버지 옷을 빨고 또 빨면서 어머니는 여전히 넋두리를 계속하고 있다. 아버지의 모든 고뇌를 공유하고 있던 어머니는 끝끝내 아버지를 온전히 미워할 수 없었던 모양이었다. 그러한 어머니에게 나는 낯선 편지에 대해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버지가 2달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실 때의 일만 보더라도 아버지가 얼마만큼 가정과 단절된 생활을 해왔는지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날의 사고도 나비 생태지 연구차 깊은 산골로 들어가는 중이었다고 누군가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 비로소 어머니와 나는 아버지가 어디로 가던 중이었는지 알았으니까.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다. 어머니와 나를 20여 년간 철저히 외면한 채 살다가 말 한마디 남기지 않고 떠났다. 그러한 아버지를 위해 꼭 다녀갔으면 한다는 여자의 편지는 아버지에 대해 지니고 있었던 몇 가지 소중한 추억과 함께 나를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기에 충분하였다. 한동안 소식도 없이 떠돌던 아버지가 불쑥 집에 들르는 날은 몇 벌씩 싸들고 나간 옷들을 바꿔가기 위해서였다. 그런 생활에 이골이 난 어머니는 오늘쯤 네 아버지가 오실란갑다 하며 아버지가 돌아올 때를 귀신처럼 알아맞혔다.
그렇지만 나는 시와 때가 따로 없는 그야말로 느닷없는 아버지의 귀가가 낯설고 혼란스러웠다. 때문에 모처럼 집에 머물고 있는 아버지와 마주치게 될까봐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없는 것처럼 지내곤 했다. 내가 집 모퉁이나 문기둥 뒤에서 살그머니 고개를 내밀어 훔쳐보았을 때 아버지의 모습은 시큼털털한 냄새와 함께 마룻바닥에 쏟아낸 빨랫감의 모습 그대로였다. 수염이 듬성듬성 자라나 까끌한 턱을 손등으로 쓱쓱 문지르던 아버지의 얼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마른 버짐까지도 빨랫감 군데군데 피어있는 곰팡이와 같아 보였다. 아버지의 마른 버짐은 어머니와 나의 생활 구석구석에까지 어김없이 피어나곤 했다. 내일 살 일을 오늘 걱정해야 하는 어머니 혼자서 꾸리는 생활이 마른 나뭇잎처럼 버석거리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어머니는 기껏해야 아버지의 옷보따리에서 풀려나온 세월의 앙금을 맨손으로 빡빡 문지르고 두들기고 하는 것으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대신했다. 빨래를 주무르는 손놀림의 속도로 어머니의 심기를 어렴풋이 짐작하던 나는 어머니의 혼잣말 같은 넋두리 속에 감춰져 있을 가시가 무서워 어둑해진 방에 불도 켜지 못한 채 숨죽이고 있는 때가 많았다. 어쩌다 마주치는 어머니의 눈빛, 그 안에 들어있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번득이는 힘이 두렵기도 했다. 말로라도 풀지 않을 수 없다는 듯한 어머니의 응얼거리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마루로 넘어올 때쯤이면 아버지는 매번 베개 귀퉁이에 머리를 걸치고 마룻바닥에 코를 박은 채 이미 죽음과도 같은 잠이 든 다음이었다. 온전한 아버지의 모습은 늘 잠들어 있는 모습뿐이었다. 나는 잠든 아버지의 모습을 손가락을 깍지 끼어 무릎을 안아 세운 자세로 물끄러미 바라다 보곤 하였다. 천둥 번개에도 꿈쩍하지 않을 것 같은 잠들어 있을 때의 아버지의 모습은 다른 세계의 사람 같았다. 아버지는 알지 못하는 세계 속에서 사는 듯한 깊은 잠을 자면서도 꿈을 꾸는지 간혹 헛손질을 해댔다. 그럴 때마다 나는 화들짝 놀라 쏜살같이 달아났는데 그런 날 밤이면 발이 부르트도록 아버지를 찾아 헤매는 꿈을 꾸었다. 아버지를 찾았는가 싶어 달려들면 꿈속에서조차 아버지는 나비 날개를 달고 어디론가 훌쩍 날아갈 채비를 하고 있었던 대체로 그런 꿈이었다. 아버지와 남남 같은 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차츰 아버지의 훈기를 느끼게 되었는데 그건 아버지와 나비는 언제나 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부터였다.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이었다. 아버지가 나비에 미쳐버렸다는 어머니의 말을 듣기 훨씬 이전부터 잠들어 있던 나의 손에 쥐어져 있는 나비 표본. 그 나비 표본을 손에 들고 어리둥절하기만 했던 내가 조금씩 나비 표본에서 아버지를 떠올리기 시작한 것이다. 아버지가 집에 들르는 횟수와 비례해서 아름다운 날개를 활짝 편 나비 표본은 나의 책상 서랍 속에 쌓여갔다. 서랍 속에서 풍기는 아버지의 채취도 더욱 진하게 나에게 흘러들었다. 나사가 헐거워진 바퀴처럼 아버지 없는 집안 살림은 늘 삐걱거렸지만 어머니와 나는 알게 모르게 아버지에게 길들여져 갔다. 아버지를 기다리는 일도 출장 간 사람 기다리듯 느긋해졌다. 소리 없이 흐르는 도도한 강물의 표면과 같이 외견상으로는 별다를 일 없이 지내던 어느 날 한바탕 소란에 휩싸이게 된 사건이 일어났다. 회갑을 목전에 둔 외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이다. 외할아버지는 자식이라곤
딸 둘밖에 두지 못했던 관계로 맏딸인 어머니를 유독 아끼며 아들처럼 의지했었다. 그런 외할아버지 심중을 헤아려 어머니는 결혼 후에도 친정과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았지만 아버지의 방황이 시작되자 어머니는 친정에 아예 발을 끊었다. 내가 중학생이 되도록 외가 식구를 본 기억이 5손가락 안에 들 정도였으니 오래도록 사용하지 않은 방 안에 먼지가 쌓여가듯 어머니 가슴속에 한이 쌓여왔음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온 날은 어머니가 외할아버지를 땅속에 묻고 돌아온 지 한참 지나서였다. 아버지가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맨발로 뛰어나간 어머니는 아버지의 가슴팍을 쥐어뜯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쇠사슬이라도 끊을 듯한 기세로 포악하게 날뛰었다. 생급스런 광경이었다. 뭐하러 집에 들어와? 뭐하러? 나가요. 나가. 차라리 나가버려. 술에 진탕 쩔어 살았던 세월이 짧아 집 나간 사람이 됐으면 아주 나가서 살지. 뭐하러 잊고 살만하면 오는 거란 말이여. 잊고 살만하면 한참을 그렇게 아버지를 붙들고 흔들어대던 어머니는 땅바닥에 질펀하게 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내가 당신보다 먼저 죽어야지. 이 꼴을 안 보제. 새끼들 가슴에다 묻은 년이 뻔뻔하게 고개 들고 살아. 그 죗값을 받은 거여. 죗값을. 자식 잡은 년이 부모들 안 잡겠어. 그때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했어. 이놈의 모진 목숨. 그날 어머니의 통곡은 악다구니와 함께 온 집안을, 아니 온 동네를 휘오리 바람처럼 들쑤셨다. 하늘마저 다른 얼굴로 내려다보는 날이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울음을 그치지 않던 어머니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난 듯 호련히 일어나더니 내 방으로 곧장 들어갔다. 나는 말 한마디 없이 마루에 걸터 앉아있는 아버지를 흘끔 쳐다보았다. 마루를 짚고 있는 아버지의 손이 파르르 떨고 있었다. 나는 못 볼 것을 본 것 같아 눈을 감고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어머니는 내 서랍 속을 뒤져 쏟아져 나온 나비 표본을 순식간에 쓸어 담아 마루를 내려섰다. 불길한 예감이 들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엉거주춤 몸을 움직이려는 순간이었다. 대문을 향해 걸음을 떼던 어머니가 갑자기 아버지와 나를 향해 고개를 획 돌리는 것이 아닌가. 어머니 눈과 마주친 나는 그 매서운 눈빛에 심장이 멎어버릴 것 같았다. 몸뚱어리는 못에 박힌 듯 바닥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뒤돌아보니 아버지는 여전히 망연한 표정으로 앉아있을 뿐이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입술을 움직이던 어머니는 결국 한마디도 않은 채 한참을 장승처럼 서 있더니 나비 표본들을 싼 보자기를 들고 대문 밖으로 나갔다. 나는 어머니를 뒤쫓아갔지만 붙들지는 못했다. 잠깐 동안이었지만 어머니의 옷자락을 잡은 나를 힐끗 돌아본 어머니의 눈빛은 어머니의 것이 아니었다. 눈가에 드리워진 그늘 속에서 섬광처럼 스치는 푸르스름한 절망과 증오의 빛, 그것이었다. 어머니는 날렵하게 발을 옮기기 시작하더니 집 근처에서 조금 떨어진 빈 공터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공터를 두리번거리던 어머니는 예상대로 두 개의 작은 바위가 맞붙어 있는 곳에 시선을 묶었다. 바람이 불어와도 바람이 닿지 않는 곳이었다. 사람들이 눈에 쉽게 띄지 않을 것 같은 그곳은 정막만이 가만히 엎드려 있었다. 자리를 잡고 앉은 어머니는 보자기를 펼치더니 단단한 표정으로 의식을 치르듯이 하나씩 하나씩
나비 표본을 태우기 시작하였다. 어머니가 나비 표본에 불을 댕길 때마다 불이 붙은 나비는 날개를 펴고 활 타올랐다. 나비가 불꽃을 탈 때마다 출렁거리던 내 가슴이 파랗게 일어섰다. 불붙은 나비들이 파란 가슴 위로 솟구쳐 올랐다. 나비 떼였다. 현란한 날개짓을 하며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나비 떼들. 나비가 날개를 퍼덕일 때마다 불꽃들이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더니 순식간에 하늘에 불을 놓았다. 일몰이었다. 아버지가 준 나의 나비들은 그렇게 석양 속으로 사라졌다. 어머니는 꽃을 피우지 않는 잡초가 잎만 무성하듯 무성한 잎으로 인해 바람 없이도 늘 휘청거려 왔을 삶을 태웠던 것일까. 그날 이후 어머니는 변해 버렸다. 아버지에 대해, 아니 아버지의 나비에 대해 일말의 간섭이나 재지도 않던 어머니가 다시는 나비라든가 심지어 아버지란 말조차 꺼내지 못하게 했다. 거의 병적이었다. 그러는 사이 어머니도 차츰차츰 허물어져 갔다. 이제 어머니에게 아버지는 생활에서의 부재가 아니라 정신 속의 부재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오랫동안 해오던 식당 일을 한마디 언질도 없이 팽개치는가 하면 열흘쯤 앓은 듯한 초췌하고 부스스한 매무새로 슈퍼에 나가 소주를 사들고 들어오기도 했다. 그런 날이면 누가 듣거나 말거나 혀꼬부라진 소리를 늘어놓았다. 당신만 가슴이 있는 사람인감? 나도 가슴이 있다고. 친정 가까운 죄로 나 죽었네 하고 미친 척 살고 있는 거요. 비록 취한 목소리였지만 쨍쨍하게 시작된 말들이 땅속으로 잦아들 때면 흔들어대던 어머니의 몸은 아무 곳이나 쓰러져 있었다. 일으켜 세우려고 다가가면 쇳덩어리처럼 무거워진 비쩍 마른 어머니의 온몸은 흐느낌으로 변해 있었다. 내가 죄인인겨. 누구 탓을 해. 아이고 이렇게 죄값을 치러 왔건만 이놈의 죄는 늙지도 않네. 빌어먹을 죄는 늙지도 않아. 어머니의 자학은 해가 바뀌어도 그칠 줄 몰랐다. 늘어놓는 레퍼토리도 여전했다. 예전의 단호한 눈빛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눈물 때문에, 술 때문에, 때로는 불면 때문에 어머니의 눈은 늘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어머니에게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아버지 가방에서 쏟아져 나온 빨랫감만은 여전히 반짝거리는 유리알처럼 깨끗하게 빤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투명한 햇살이 잔뜩 묻은 아버지의 옷들을 일일이 손끝으로 제 꼴을 갖추도록 만진 다음 반듯한 모양새로 일정한 곳에 놓아두었다. 나는 그러한 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의 종잡을 수 없는 감정의 갈래가 참을 수 없도록 싫었다. 어머니가 그럴수록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커갔다. 옛날 생활의 눅눅한 곳을 쓸고 닦으며 어머니가 삐걱거리는 집안을 바치고 서 있을 때는 그랬다 하더라도 이제 허물어져가는 어머니를 보면서도 가타부타 말 한마디 없는 아버지가 미웠다. 나는 번데기처럼 방에 틀어박혀 지내는 날이 많아졌다. 영락없이 체액이 부족하여 영영 날개를 달 수 없는 기형의 번데기 모양새였다. 나는 구석진 곳에 몸을 웅크린 채 어둡고 우울한 여학교 시절을 보냈다. 남들이 다 쥐고 있는 일상생활의 닻을 놓쳐버리고 삶의 물결 한가운데 홀로 표류하고 있는 생활이었다.
세월이 흐르자 아버지도 화려한 날개를 가진 나비의 존재도 차츰 희미해져 갔다. 밤낮으로 나를 아프게 했던 몸속 깊이 숨은 상처들도 시간 앞에 무뎌지는 성 싶었다. 아마 그때였을 것이다. 아버지가 나를 처음으로 그곳에 데리고 갔었을 때가. 아버지는 대학 새내기로 여학생 티를 한풀 벗은 나를 옆에 앉히더니 한 손으로 내 손을 끌어쥐고 다른 한 손으로 어깨를 말없이 한참을 투닥거렸다. 나비 표변이 사라진 후 한동안 맡을 수 없었던 아버지의 채취가 물씬 풍겨왔다. 동시에 미움이 불쑥 고개를 쳐들었다. 나는 외치고 싶었다. 싫어요, 싫어. 아버지가 싫어. 하고 싶은 말들은 마음속으로 나가지도 않았는데 아버지는 용케도 알아챈 모양이었다. 아버지 손에서 빠져나오고자 몸에 잔뜩 힘을 주는 나를 아버지는 더욱 세게 끌어안으며 말했다. 아버지를 미워한다는 거 안다. 그럴 수밖에. 아버지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니? 변명할 기회를 말이다. 너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낯설기만 했던 아버지의 갑작스런 몸짓에 나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발가락 끝만 꼼지락거렸다. 너 내일 아버지와 함께 어디 좀 같이 가자. 어머니에게는 내가 말씀드리마. 아버지의 그 또렷한 목소리는 한참 동안 내 귀를 흔들어댔다. 편지를 받은 지 3일이 지났다. 나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직장일에 전념하고자 했지만 쉽지가 않았다. 편지 내용이 머릿속에 꽉 차고 들어앉아 모든 일을 방해하는 데는 나도 다른 재간이 없었다. 내가 일하고 있는 대학 도서관이 마침 시작된 학교 축제로 그나마 한산해진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나는 무작정 떨쳐버리려고 애쓸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스스로의 마디로 스스로를 올가매는 대나무 뿌리처럼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것은 비단 편지만이 아닌 것 같았다. 알 수 없었던 아버지의 행적만큼이나 밤낮으로 나를 붙들고 있는 또 다른 정체는 또렷한 아버지의 목소리일성 싶었다. 처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여행했던, 아버지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가장 많은 말을 나누었던 곳에서의 부름. 아버지가 다시금 나를 부르고 있는 것이었다. 같이 가자는 그 생생한 목소리마다 너울너울 나빗대가 날아오른 듯했다. 나빗대는 밤에도 어김없이 나타났다. 처음에는 작은 나비였다. 나비들은 작은 상자 안에서 퍼덕이더니 작은 틈새로 한 마리씩 빠져나왔다. 금세 방 안 가득 찬 나비들이 날갯짓을 시작하자 날갯가루가 쏟아졌다. 배추 흰나비는 은빛 가루를, 긴 꼬리 제비나비와 청띠 제비나비는 검고 푸른 빛의 가루를, 호랑나비는 황금색 가루를. 웬일일까? 그 날갯가루들은 나비의 날갯짓에 따라 뭉텅뭉텅 쏟아지더니 어느새 나의 키를 넘고 있었다. 나비 날갯가루들로 꽉 차 있는 그곳에서 나는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누군가를 불렀지만 나의 목소리는 목 안으로 점점 잦아들기만 할 뿐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한참 후 나비들의 날갯짓이 끝나는가 싶더니 이내 나비들은 커다랗게 변하기 시작했다. 몸집보다 훨씬 더 큰 나비들이 나를 덮쳤다. 날개 가루더미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나는 커다란 나비에게 쫓기어 몸을 숨겼다. 간신히 몸을 숨긴 뒤 안도의 숨을 쉬면서 찬찬히 살펴보니 내가 숨어있는 곳이 나비 날개무늬 속이었다. 나비 날개무늬 안에 갇힌 것이다. 옴싹달싹도 할 수 없는 나는 또다시 비명을 질렀지만 그곳 역시 아무도 없었다. 온몸이 땀에 흥건히 젖어들었다.
꿈이었다. 편지를 받은 날부터 시작된 지독한 나비의 꿈. 꿈을 꾸고 난 후 내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은 마치 그 자리에 알맞은 모양새를 지니고 정교하게 나열되어 있는 퍼즐 조각 같은 나비 날개 무늬였다. 삶이 퍼즐 맞추기라면 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은 나비였을까? 뒤엉켜진 사고들을 제자리로 밀어넣는 형상의 중심이 되는 조각. 때로는 눈, 때로는 몸통인. 마치 그 한 조각을 찾아내어 맞춰 놓으면 중심 형상이 이루어져 나머지 조각들도 손쉽게 맞춰갈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는 평생을 삶의 중심 조각을 찾기 위해서 헤매었는지 모른다. 아버지의 삶은 초한 번데기가 화려한 나비로 변신한 것처럼 수없이 변신을 꿈꾸어 왔는지도. 그러다가 삶에 딱 들어맞는 중심 조각을 찾았을 때 아버지는 아름다운 날개를 달고 현란한 몸짓으로 날아올랐을 수도. 바로 그 중심 조각을 그곳에서 찾아낸 것은 아닐까. 그곳은 여전했다.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너무나 조용한,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소읍의 한 귀퉁이에 자리를 잡고 있는 바닷가. 그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는 2층 목조 건물의 찻집도 그대로였다. 밖에서 보면 찻집의 4개의 유리 창문이 플라타너스 나무의 널따란 잎에 반이 가려진 채 2개만 보였던 걸로 보아 그때는 6월이었지 싶다. 지금은 이제 막 이파리가 돋기 시작한 때라 작은 잎사귀로 뼈가 드러난 나무의 잔가지들이 유리창에 얼기설기 얽혀 있었다. 곧 잎을 잔뜩 단 유리창은 바람길에 따라 푸르게 일렁이겠지. 나는 1층에서 2층으로 이어지는 9개와 11개의 검은 갈색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전혀 변한 것 같지 않은 목조 건물도 속으로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모양인지 통나무로 엮어진 나무 계단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작은 몸도 감당하지 못하고 삐그덕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아버지의 부재로 가족간의 관절이 어긋난 후 줄곧 집안 곳곳에서 나는 소리와 흡사했다. 4년 전 2번 아버지와 함께 이곳을 찾았을 때 계단 개수에 대해 품었던 생각이 떠올랐다. 다른 곳에 볼 일이 있었던 아버지는 먼저 가 있으라며 이곳을 자세히 일러주었다. 생각보다 쉽게 찻집을 찾았던 까닭으로 아버지가 오겠다는 시간이 2시간 정도 남아 있었다. 나는 찻집에 혼자 앉아있기가 거북하여 시간을 때우는 방편으로 계단에 눈을 붙이고 하나하나 세면서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계단은 9개와 11개로 만들어져 있었다. 나의 관심은 왜 꽉 채워진 듯한 짝수의 10이나 12이 아닌 9개와 11개로 계단을 만들었느냐 였다. 나는 이곳에서 지내는 이틀 동안 아버지를 붙들고 십진급수에서 제일 꽉 찬 수 또는 십상 좋다는 말처럼 이룰 것을 이룬 성공한 수인 10이라는 숫자의 완전성에 대하여 혹은 성서에 나오는 12이라는 숫자의 의미와 함께 12제자, 12광주리, 12지파 등속의 12에 관한 꽉 찬 숫자에 대해 얼굴이 벌개지도록 침을 튀기며 잘못 만들어진 계단의 숫자를 들먹거렸다. 아버지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나의 모습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언제나 같은 질문에 같은 답변을 해주었다. 너 9이란 숫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니? 끝없이 높고 너른 하늘을 구만리 장천이라고 하는 말처럼 앞길이 구만리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는 거라든가
구비구비 한없이 서린 마음을 구곡간장이라고 하잖니? 그뿐이냐? 구절양장, 구중궁궐, 구사일생. 정말로 하나가 부족한 듯한 숫자가 오히려 다음을 바라볼 수 있는 미래의 꿈과 가능성의 숫자라는 데에선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아버지의 말은 귀 곁으로 흘려버리고 억지스런 결론으로 밀고 나갔다. 건물의 설계자나 시공자가 숫자의 불안정성이나 완전성에 대해 알고 나무 계단을 만들었겠어요? 통나무 폭에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되었을 밖에요. 우리 집처럼. 이 계단이 마치 우리 집 구조와 같지 않아요? 나는 사실 이런 말도 하고 싶었다. 아버지의 나비가 차지하는 공간이 너무나 커서 늘 부족한 숫자로 살아온 우리들을 생각해 보셨어요? 그 부족한 숫자에서 나는 삐그덕 소리를 들어보셨냐고요? 매일처럼 아버지 오실 날을 손가락으로 세다가 10개의 손가락을 넘겨버리면 더 이상 무엇으로 셀 수가 없어 그만 울어버렸던 나의 어린 시절을 아버지가 아세요? 아버지가 만든 부족한 숫자 때문에 꽉 찬 10이라는 숫자조차 내게는 얼마나 두려운 숫자였는지 아시냐고요. 혀끝에 뱅뱅 도는 말을 하지 못하고 꿀떡 삼키면 그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내 귀에까지 생생했다. 마음이 들킨 것 같아 고개를 수그린 채 옆눈으로 살짝 쳐다보면 아버지의 눈길은 먼 곳을 향해 있었다. 그때 눈가에 진 짙은 그림자가 유독 내 마음에 걸렸었다. 그런 아버지가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하셨던 걸까? 나는 계단을 오르다 말고 휴 한숨을 뱉었다. 아버지가 부족한 듯한 숫자가 미래의 꿈과 가능성의 숫자라고 일러주던 생각이 뚝 끊겼다. 9개의 계단에 올라선 지금 돌아가신 순간까지 드러내 보이지 않았던 아버지의 실체. 알 수 없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의 발목을 붙들어 맸다. 낭떠러지인 줄도 모르고 달려오다. 왜 여기서 길이 끝나지? 하며 어쩔 줄 몰라 당황하듯 막상 이곳에 온 나는 난감하기만 했다. 아직도 더 가야 하는 시점에 막막함이 매복하고 있었다. 내가 여기에 오게 된 까닭이 단순히 편지 때문만이 아니라면 바로 여기가 아버지가 늘 말한 대로 끊어진 길도 꿈을 꿀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또 다른 길로 꺾어져야 하는 지점이란 말인가. 나는 몸을 획 돌려 방향을 바꿨다. 낙서로 여기저기 흠집이 생겨 코발트색 칠이 벗겨진 자물쇠가 채워진 채 나란히 붙어있는 2개의 문을 만났다. 화장실이다. 이쯤에서 계단을 사이에 둔 양쪽 가게 문틈으로 음악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었지. 오늘도 어김없이 이른 시간부터 찻집 맞은편에 있는 노래방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작은 공간을 흔들어댔다. 시끌벅적한 노래방을 등 뒤로 하고 나는 커피 전문점 그린이라고 쓰인 문을 열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문구점에서 샀을 금색 딸랑이가 그린의 문이 열렸음을 알렸다. 책을 보면서도 문에 매달린 딸랑이 소리에 귀를 열고 있던 여자의 긴 머리가 찰랑 여자와 함께 일어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여자에게 살짝 눈인사를 한 다음 아버지와 함께 앉았던 창가에 자리를 잡았다. 내가 기다림에 지쳐 무작정 따라 나선 일을 막 후회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을렸다고는 볼 수 없을 만큼 벌겋게 탄 모습으로 달려왔었다. 무슨 말을 하기 위해 입을 오물거리면 바다와 나비 얘기로 내 입을 막아버렸던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엊그제 일처럼 떠올랐다.
한낮이 가까워오는 밖의 밝은 빛이 구린색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다. 며칠 후면 유리창은 온통 잎사귀로 만들어진 초록 커튼으로 너풀대겠지. 커튼이 서로 맞물린 벌어진 틈으로 햇빛 한 줄기가 들어왔다. 햇빛은 스코틀랜드식의 전통 체크무늬 탁자 위에 길을 만들고 있었다. 더 가야 할 곳을 찾는 듯 빗줄기는 안개꽃이 꽂혀진 작은 화병을 지나 탁자 모서리에서 꺾어지더니 붉은 카펫 위로 길게 뻗어나갔다. 떠돌던 먼지의 입자들이 일제히 빗줄기 안으로 모여들었다. 오실 줄 알았어요. 언제 왔는지 여자가 다정하게 인사를 하였다. 여자의 다정한 인사말이 무슨 까닭인지 가슴 한복판을 부 그으며 지나갔다. 여자는 2번밖에 만나지 않은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어떻게 말을 건넬까 하는 염려가 사라지자 대신 편지 내용이 들어섰다. 여자의 얼굴 위로 아버지의 모습이 겹쳤다. 아버지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불쑥 고개를 들자 나는 이마에 내천자를 굵게 긋고 가시 같은 신경을 한껏 세운 채 여자에게 대뜸 말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왜 나를 찾죠? 나의 건조한 목소리에 여자의 붉게 칠해진 조그마한 입이 벌어지는가 싶더니 곧 신음소리 같은 작은 소리가 여자의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나는 여자의 작은 행동과 표정까지도 놓치지 않았다. 여자는 나의 날카로운 눈길에는 마음을 두지 않는 듯 안타까운 눈빛으로 잠깐 내려다본 다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자고 한 거예요. 여자의 착 가라앉은 목소리에 나는 괜한 손가락 끝의 거스러미를 쥐어뜯었다. 왠지 모르게 불안해하는 내 심경을 읽었는지 여자는 먼저 차를 한 잔 마시지요 하더니 살며시 물잔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뒷걸음치는 듯한 모양새로 탁자를 비켜갔다. 나는 엉겹결에 여자에게 던졌던 말을 입 안에서 다시 한번 굴려보았다. 아버진 돌아가셨어요. 낯선 그 말 끝에 온몸의 세포들이 일제히 일어섰다. 나의 혀 끝에 처음으로 올려진 죽음이라는 단어였다. 그제야 그동안 꿈을 꾸고 있었던 것처럼 막연했던 아버지의 죽음이 사실로 다가왔다. 갑자기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얼굴로 활활한 열이 올라왔다. 집에 있던 날보다 집 밖에서 보낸 시간이 훨씬 많았던 아버지였기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나는 실감하지 못했다.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들어설 것만 같았던 아버지.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는 아버지의 완전한 부재가 이곳에 와서야 확실해지고 있었다. 밀어낼 수 없는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어두운 지난 세월이 다시금 거대한 산처럼 내 앞을 가로막았다. 나는 손을 뻗쳐 커튼을 한쪽으로 밀어 젖혔다. 커튼이 밀려난 유리창 공간에 소금기 밴 하늘과 함께 푸른 바다가 들어섰다. 오늘이 음력 며칠일까? 만조였다. 그때도 오늘처럼 만조였죠. 여자가 앞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말을 건넸다. 나는 여자에게 품고 있는 말들이 쏟아져 나올 것만 같아 입술을 꼭 깨물듯이 다물고 여자의 표정을 살폈다. 여자는 조금 전 가볍게 잃었던 동요를 가라앉혔는지 내 앞에 살며시 찻잔을 밀어주었다. 여기에 오시라고 한 까닭은 아니 그보다 먼저 만나면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죠. 선생님은 따님을 무척 사랑하셨다는 걸요. 왜 그런 당연한 얘기를 굳이 하느냐 하면 따님이 아버지와 함께 이곳을 처음 찾아왔을 때 난 알았죠. 따님이 아버지를 무척 닮았구나 하고요.
그래서 편지를 띄운 거예요. 나비를 찾아 이곳에 꼭 오리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자는 찻잔을 들어 가볍게 입술을 죽였다. 짧은 밤톨처럼 단단한 침묵이 흘렀다. 여자의 드러난 목덜미로 흘러내린 머리가 바다 물결처럼 찰랑댔다. 선생님과 저와의 인연은 나비로 맺어진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 비롯된, 그러니까 선생님은 저희 아버지와 절친한 사이였어요. 제게 선생님은 외람되지만 아버지와 다름없는 분이었어요. 여자는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묻고 싶어 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했는지 머뭇거리는 말투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먼저 밝히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 아버지는 유명한 나비 연구가였죠. 지금도 학계에서는 아버지를 빼놓고는 나비에 관한 한 말을 못할 정도로요. 벌써 돌아가신 지 5년이 됐네요. 그런 아버지를 둔 까닭으로 저는 정상적인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마 그쪽도 그랬을 거지만. 나비를 사랑하신 선생님은 그래서 저의 아버지를 무척 따랐어요. 두 분은 나비 채집과 연구를 늘 같이 했어요. 가족이라곤 아버지뿐인 제가 5년 전 세상에 혼자 남겨졌을 때 선생님은 제게 큰 의지가 됐지요. 병을 얻은 아버지는 일찍 가실 수밖에 없었다지만 선생님은 오래오래 남아서 나비 연구를 계속 하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여자의 말은 계속되었다. 대체로 여자의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에 얽힌, 그리고 나비에 관한 것들이었다. 세월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그 말들은 그동안 내 몸을 묶고 있던 튼튼한 밧줄을 풀어내고 있었다. 난 스르륵 풀리는 밧줄의 느낌에 몸을 흠칫흠칫 떨었다. 20여 년 전 화재 사건이라니요? 나는 여자의 말을 자르고 소리를 질렀다. 어릴 적 내가 우리 집에는 왜 동생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어머니는 남동생이 사고로 죽었기 때문이라는 짤막한 대답과 함께 다시는 그런 말을 묻지 못하게 하지 않았던가. 동생을 잃은 화재 사건이라니. 어디서 바람이 들어오는지 작은 몸 구석구석에 한기가 돌았다. 여자는 오히려 나보다 더 놀란 것 같았다. 여자는 손등으로 목덜미에 흘러내린 긴 머리 한 가닥을 등 뒤쪽으로 넘기더니 담배를 꺼내 물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담배에 불을 붙인 여자는 폐 깊숙이 담배 연기를 빨아들였다. 여자의 입술 사이에서 빠져나온 담배 연기는 허공에서 살며시 허물어져 갔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자세히 말을 해주지 않았던 것은 제 생각엔, 그러니까 그 일은 선생님이나 사모님에게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는 깊은 상처라는 얘기군요. 그때가 선생님이 교편을 잡고 있었을 때라죠, 아마. 사모님이 가까이 살던 친정일을 돕기 위해 당시 4살이었던 따님을 데리고 잠시 집을 비웠을 때라고 들었어요. 아기가 잠들어 있어 선생님도 담배를 사기 위해 잠깐 집을 비우게 됐다고 하더군요. 불이었대요.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 불이 순식간에 선생님의 작은 집을 삼켜버렸대요. 선생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던 사건이었지만 선생님은 발만 동동 구를 뿐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2살 난 아드님을 건져내오지 못했다고. 바로 그날의 사건이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균례를 선생님에게 씌운 것 같아요. 그 사건 이후 선생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마셨대요. 폐인이 되다시피 했다더군요. 그날도 선생님은 잔뜩 취한 채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아드님을 보았다고 하더군요.
아이를 품에 안고 웃다 잠이 깨었는데 어디서 날아왔는지 햇살을 등에 업은 나비가 현란한 날개짓을 하면서 눈부시게 방 안을 맴돌더래요. 환상을 보는 듯한 아름다운 광경에 선생님은 자신도 모르게 벌떡 몸을 일으켰다더군요. 열린 방문으로 따뜻한 햇살이 방 안 깊숙이 들어와 있던 봄날이었대요. 그 뒤 선생님은 사표를 내고 나비를 찾아 전국을 헤맸다고 했어요. 제 아버지도 그때 만나게 되었고요. 아버지와 선생님은 닥치는 대로 일을 하여 돈이 모아지면 나비를 찾아 나섰지요. 선생님은 긴 세월 동안 노력한 결과를 표본으로 남기셨어요. 그중 일부분을 따님에게 주었다고 하더군요. 4년 전 선생님이 따님과 함께 이곳에 오셨을 때도 이곳에 서식하고 있는 희귀종을 보기 위해서였지요. 아버지가 집에 돌아온 날이 바로 새로운 품종을 만났을 때이고 그때마다 아버지는 그 기쁨을 나누어 주고 싶어 내가 잠든 머리맡을 서성거렸단 말인가. 나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한동안 잊고 살았던, 아니 잊고자 노력했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울컥 올라와 복숭아씨처럼 목에 걸렸다. 몇 가지 되지 않은 어릴 적 아버지와의 추억이 오래된 광목 천마냥 누렇게 펄럭였다. 아버지의 까끌한 턱수염과 마른 버짐이 핀 얼굴이 떠올랐다. 훅 하니 아버지의 따뜻한 입김이 귓볼을 스치는가 싶더니 손끝에서부터 붉은 물이 들어왔다. 가늘게 떨리는 내 손끝을 내려다본 여자가 헛개숨을 쉬었다. 여자의 헛개숨에 탁자 위에 놓여있던 안개꽃이 흔들거렸다. 살아간다는 것은 사랑하고 아끼는 것들을 잃고 점점 비어가는 공간을 확인해 가는 일일까. 창밖으로 고개를 돌린 여자의 비어있는 눈동자로 햇살 한 줄기가 들어왔다. 햇살이 부신 듯 여자의 눈이 가늘어졌다. 여자의 삶도 나와 같이 바람막이 없는 황량한 공간에 지금껏 놓여 있었다는 생각에 미치자 나는 탁자 위에 올려져 있는 여자의 손등위로 살며시 손을 포겠다. 여자의 얼굴에 단아한 미소가 피어났다. 나는 그동안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수심을 걷어내며 여자가 일러준 대로 길을 나섰다. 여자의 말에 의하면 아버지는 수십 종류의 나비 표본을 갖고 계시다가 아무도 모르게 곤충 박물관에 기증했다고 했다. 마침 이 고장에서 열리고 있는 나비 축제의 전시관에 아버지의 표본 일부가 전시되고 있으므로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지금 가족들이 아버지의 혼이 들어있는 나비들을 꼭 보고 갔으면 해서 편지를 보냈던 것이라고 했다. 그린을 막 벗어나자 머리 위를 비켜간 해가 들판에 아낌없는 빛을 쏟아붓고 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진작부터 시작된 물오름으로 산천은 온통 푸르름 일색이었다. 산 아래로부터 시작된 초록의 잔치는 각기 조금씩 다른 색깔들을 달고 뭉실하게 제 모습을 지키고 있는 나무들의 잔치 같았다. 누구든 저렇듯 각기 제 색깔을 지니고 있겠지. 서로 다른 색길이라도 삐그덕거리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산천에 환한 기운이 서리고 있었다. 저 멀리 서서히 일어설 준비를 한 채 하늘빛을 흠뻑 품고 있는 들판 한가운데로 에드벌론이 떠 있었다. 그곳이 여자가 일러준 나비 축제장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에드벌론 옆에는 색색의 휘장이 펄럭거렸다. 색색의 휘장 가까이에 오니 나비 축제라고 쓰여있는 큰 글씨가 또렷하게 보였다. 휘장 아래로는 보리와 자운형꽃, 유채꽃들이 밭을 이루어 바람결에 따라 넘실대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들판에 가득했다. 꽃이 나비를 유혹하듯 에드벌룬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 같았다. 수백 마리의 나비떼가 꽃밭을 요용하고 있는 자연 생태관을 뒤로하고 아버지의 나비들이 반듯한 모습으로 있을 곤충 표본 전시관으로 향하였다. 꼭 돌아가실 것을 예감한 사람처럼 선생님은 표본들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기록하여 박물관에 보내셨어요. 여자의 젖은 말투가 나의 발길을 재촉하고 있었다. 나는 들판에서 한참 떨어진 군민휴관에 자리 잡고 있는 곤충 표본 전시관을 물어물어 찾아갔다.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그곳에는 온갖 곤충들이 종류별로 분류되어 유리관 안에 전시되어 있었다. 쉽게 볼 수 있는 것들로부터 몇 마리 남아있지 않은 희귀종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색깔과 모양을 그대로 지닌 채 단 한 군데 흠도 없이 표본되어 있는 나비, 나방, 사마귀, 풍뎅이 등 속. 나는 아버지의 발자취를 밟듯이 천천히 전시관을 돌았다. 표본 한쪽에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는 채취 장소와 기증자의 이름이 눈에 띄었다. 낯익은 이름 석자를 보자 아픔이 몸 깊숙이 굴러들어왔다. 아름다운 무늬결과 손에 묻어날 듯한 환상적인 색채의 나비들.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나비들이 생김새와 비슷한 이름들을 달고 그 아름다움을 영원히 간직한 채 아버지와 함께 숨쉬고 있는 듯했다. 가슴처 밑바닥에서 싸 올라오는 물소리가 꽤 오랫동안 나를 그곳에 묶어두었다. 처음에 나비 몇 마리 얻을까 하고요 라고 말한 나를 나비 연구가는 뜨악한 표정으로 한번 훑어보더니 나비를 갖다가 뭐 하시려고요? 라고 물었다. 나는 곤충 표본 전시관을 둘러본 다음 꽃밭을 요용하고 있는 수백 마리의 나비떼를 보기 위하여 다시 자연 생태관을 찾아왔을 때만 해도 단지 자유롭게 날고 있는 나비를 보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런 내가 왜 나비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그것은 내가 몇몇 관람객들과 함께 나비 연구가로부터 나비의 생태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을 때 날개를 접은 수십 마리의 나비떼가 빈 가지가 보이지 않을 만큼 다닥다닥 붙은 채 힘겹게 매달려 있는 것을 본 순간이 아니었나 싶다. 갑자기 나비를 달라는 말에 역시 메마른 말로 대답을 대신하고 있는 나비 연구가에게 나는 젖은 눈을 끔뻑거리기만 할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비 연구가는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더니 별 이상한 여자를 다 보겠네 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뒤돌아섰다. 순간 다급함이 생긴 나는 그의 등에다 대고 더듬거리며 저기 아버지 때문에요 라고 아버지라는 말을 대뜸하고 말았다. 불쑥 입 밖으로 튀어나온 그 말 끝에 나는 눈물을 주르륵 흘렸다. 양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에 나비 연구가는 무척 당황한 모양이었다. 눈물 때문인지 망연히 바라다 보던 시선을 거두고 나비 연구가는 더 이상 묻지 않은 채 30여 마리 정도의 나비를 작은 숨구멍을 낸 긴 원통 모양의 비닐봉지 안에 담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굳이 나를 향해서라고 말할 수 없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봐요. 나비를 가만히 살펴보면 나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죠. 나비 날개 무늬를 봐요. 마치 삶의 미로숙처럼 얽혀있는 나비 날개 무늬는 사실은 굉장히 정교하지요. 날개를 보면 기왓장 모양으로 질서정연하게 비늘 가루가 꽂혀 있는데 이것은 날개가 비에 젖지 않게 보호도 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색을 내기도 해요.
나비 날개의 아름다운 색깔이 색소에 의한 것도 있지만 비늘 가루의 물리적 구조에 따라 우리 눈에 보이는 환상적인 날갯빛을 만들기도 하는 거지요. 우리들의 삶도 그렇지 않아요? 미로 속에서 헤매지 않는 삶이 아름답겠어요? 우리가 흔히 삶의 미로 속에 갇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만든 굴레에 불과해요. 그래서 나비 날개 무늬를 따라 나오듯 삶의 미로를 따라 나오다 보면 자신이 만든 길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 순간 금방 미로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내가 나비를 지금껏 연구하고 채집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죠. 나비 날개 무늬 말이에요. 나비 연구가는 나를 한번 쓱 쳐다보더니 자신이 한 이야기가 오지랖이 넓었다는 듯 뒷머리를 긁으며 나비가 담긴 비닐 봉투를 내게 넘겨주었다. 나비 날개무늬 속에 갇혀 살았던 삶이 결국은 스스로 만든 나비 날개무늬 속이었다면 자신의 살점을 아프게 틔워 온몸에 가시를 키우는 밤송이의 모양새와 별반 다를 게 없을 것이다. 그런 가시투성인 모양새로 우리는 서로 껴안으려 했었단 말인가. 밤송이는 스스로를 향해 가시를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도 않은 채 바보처럼 더욱더 부둥켜 안고 서로에 대한 원망만을 키웠다니. 버스 정류장을 향해 나오는 길 내내 나비들은 비닐봉투 안에서 퍼덕거렸다. 작은 공간 탓인지 짧은 시간 동안 나비의 날개가 형편없이 망가지고 있었다. 겨우 한 달간의 화려한 비행을 위해 추한 몰골을 지니고 살아왔던 나비들의 날개가 망가진다면 나비는 더 이상 화려한 비행을 꿈꿀 수 없겠지. 하늘을 쳐다보았다. 햇살이 몇 점의 구름 위에서 졸고 있었다. 낯익은 한 생애가 바람을 타고 내 곁을 지나갔다. 손에 들린 비닐봉투가 가볍게 흔들거렸다. 맞아. 누구든 굴레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는 거야. 비록 그곳이 자신을 가두는 또 다른 나비 날개무늬 속이라 할지라도. 나는 비닐봉투를 열었다. 붙잡을 것도 없는 갇힌 방 안에서 계속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나비들이 처음에는 휘청거리며 날갯짓을 시작하더니 곧 태엽을 감았다가 놓아주었을 때의 시계처럼 힘차게 허공을 박차고 날아올랐다.